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신정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고려사의 개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잡고,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우리가 개관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려의 시대 구분 기준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고려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시기별로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냐, 이 지배층이 누구냐를 가지고 우리가 고려의 시대를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고려의 지배층이 완전히 한번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합니다. 바로 뭐? 네, 무신정변이에요. 1170년 있었던 오늘 배울 핵심 주제인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고려 전기,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 전기, 후기.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신정변 이전에 고려 전기 역시도 지배층에 따라서 또 둘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바로 고려 건국 세력이었던 호족과 육두품. 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시기를 우리가 고려 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족과 육두품들은 어떠한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네,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층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뭐랑 연결해서 공부해야 한다 그랬죠? 이런 지배층의 성향을 외교, 대외관계랑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배층의 성향은 대외관계랑 직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구려 개성윤씨가 갖고 있던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이던 고려 초기의 대외관계, 이것도 공부를 했어요. 그때 누가 쳐들어왔죠? 네, 거란족이 만든 이 오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총 3차례나 쳐들어와요. 이런 3번의 침입을 고려는 막아냅니다. 1차 침입 때는 후분영이 이거 쳐들어오고, 그 후분영을 상대로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을 합니다. 하지만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친교하겠다라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침입 당시에는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거란 황제 성종이 직접 쳐들어오고, 이때는 고려 수도 개경이 무너지고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은 전라도 나주 지방까지 피난을 가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활약한 사람이 양규였어요. 양규, 흥화진에서 큰 활약을 하죠. 자, 이렇게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3차 침입 때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네, 1차 침입 때였던 소분영의 사촌인 소배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싸웠던 사람이 강감찬, 귀주대첩. 이러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우리가 수나라와 싸웠던 고구려의 살수대첩, 일지문덕의 살수대첩이랑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나성, 천리장성, 칠대실록, 초조대장경 등등 이런 것도 이 결과로 나오는 나성, 천리장성, 칠대실록, 초조대장경, 요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려 초기 때의 발전 과정을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태조 때 이제 호족 통합, 민생 안정, 북진 정책 이런 거 해서 사심간제도, 기인제도, 화성 정책, 결혼 정책, 훈요 10조, 광종 노비안 중앙집권 강화를 위한 노비안건법 과거제, 성종 때 최승도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적 통치 이념을 토대로 나라의 체제를 정비했던, 이렇게 태조, 광종, 성종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고려 초기의 정치적인 발전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지배층이 이제 변합니다. 호족과 육두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한 애들이 뭐가 돼요? 네, 집안 대대로 고위관리를 배출한 명문 집안, 고려의 로열 패밀리, 문벌 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의 이 문벌, 그 로열 패밀리가 되는 기준은 몇 품 이상의 관리? 네, 5품 이상의 관리. 5품 이상의 관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로열 패밀리, 문벌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족과 육두품들 중에서 힘이 강한 애들이 문벌 귀족이 되는데, 이 문벌 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완전 고인물화 된다 그랬죠. 그 고인물의 과정, 정치적인 특권, 음서, 조상님의 은혜로
공부하지 않고서도 관리가 될 수 있다. 이 음서는 뭐랑 대비되는 개념? 과거랑 대비되는 개념. 경제적으로는 조상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이 로열 패밀리가 되었으니까 신분의 대가로 받는 토지 공음전, 이거 역시 여러분이 뭐랑 구분해야 돼요? 관직 복무의 대가로 받는 전식과랑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음전은 신분의 대가니까 세습이 되고 전식과는 관직 복무의 대가라 세습이 되지 않아요. 둘 다 공통점은 수조권을 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중첩된 혼인관계, 그들끼리 결혼을 한다라고 했죠. 특히 왕실과의 결혼을 가장 원했다라고 했어요. 중첩혼. 그리고 스스로를 신라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벌귀족의 지배층이던 시절 때는 대외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까?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이때 이제 처음부터 항복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만만해 보이니까 윤관을 시켜서 기병 중심의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 구성을 건설을 하지만 그 이후에 여진족의 끊임없는 간청과 이제 문벌귀족의 그런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서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동북구성을 고려로부터 돌려받은 여진족은 힘을 길러서 금나라를 만들고 요 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송나라마저 박살내고 고려에 4대를 요구해요. 이 4대 요구를 누가 받아들였죠? 바로 이자겸, 당시 문벌귀족의 대표인 이자겸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벌귀족의 지배층이던 시절을 우리가 고려 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분열, 내부 모순을 보여주던 게 이자겸에 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에요.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문벌귀족의 내부 분열을 나타내 주는 거죠. 특히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에서는 서경파랑 기경파를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벌귀족만큼의 힘이 없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향리라 불러요. 다만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향리랑 완전 다르다. 훨씬 더 파워가 강하다. 왜? 고려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향리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그리고 차별받는 양인들이 사는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 이거를 이제 지배하는 게 향리예요.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음서 공음전 등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던 문벌귀족은 그들 사이에 두 번의 내부 분열, 이자겸에 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거친 이후에도 권력 독점을 해소하지 않았고 결국 오늘 배울 핵심 주제 무신정변에 의해서 완전히 문벌귀족 사회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고려는 누가 지배층인 무신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무신집권기로 넘어가게 돼요. 무신집권기. 자, 이 무신집권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곧 자세히 본편에서 자세하게 되겠지만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초기와 최씨 무신정권. 이렇게 우리가 무신집권기를 둘로 쪼개요. 뭐랑 뭐로? 초기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 이렇게 둘로 쪼개는데 그 둘의 차이는 안정성의 요구입니다. 초기 무신정권은 안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대환장 파티 하극상의 시대였어요. 이때 이제 보면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집권자가 총 4번 바뀌는데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대혼돈의 하극상의 시대였습니다. 그에 반해 최씨 정권은 이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최씨 집안에서, 최충원의 집안에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독점하게 돼요. 무려 4대 60년간.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죠? 이렇게 4대 60년간 권력을 안정적으로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무신집권기 때는 문벌귀족들이 대규모 숙청당한 이후에 나라의 행정실무를 볼 이제 그런 인력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방이라는 걸 통해서 지방의 향리들을 중앙정치에 등용하게 돼요. 왜? 행정실무. 누군가 나라의 행정실무를 해야 되는데 문벌귀족은 죽었고 무신들은 그 많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무신집권기 때 정확히 말하면 최씨 무신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 최후 때 누가 쳐들어오냐? 대외적으로 몽골, 징기즈칸의 후에 원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최씨 정권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무신의 성격상 호전적인 성격도 있고, 무신의 집단의 존재 의의는 외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무신이 외적과의 싸움을 거부한다는 건 권력을 잡을 명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씨 정권, 최후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대몽항쟁에 나서지만 이 대몽항쟁이 거의 한 70년 동안 진 전개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려 내부에서도 이러다간 고려가 망할 수도 있다. 원나라랑 화해하자라고 해서 결국 무신 정권은 무너지고 원나라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개경환도에 반대했던 게 삼별초,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인 삼별초. 이 삼별초가 이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 섬을 옮겨 다니면서 끝끝내 저항하지만 마지막 제주도에서 고려 정부와 원나라 연합군에 의해 진압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는 누가 지배층인 원나라에 빌붙는 원나라를 뒷배에 업은 이 권문회족의 지배층으로 등장하는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권문회족들은 당연히 원나라의 뒷배 덕분에 권력을 잡은 애들이라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대적이에요. 특히 누구? 원나라를 완전히 사랑하는 고려판 친일파, 친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권문회족은 고려의 정말 갖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권문회족의 행포로부터 이 나라 고려를 구하고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고려를 구하겠다 하고 등장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반원자주. 왕권 강화를 세운 공민왕. 이 공민왕이 권문회족을 견제하기 위해 끌어올린 게 이 지방의 향리들의 후예, 무신 집권기 때부터 서서히 중앙 정치로 등용되기 시작했던 이 지방 향리의 후예, 이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 권문회족에 비해서 굉장히 개혁적이고요. 얘들은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키우기 위한 성균관에서 개혁적인 유교인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정치에 등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공민왕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해요. 공민왕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동아시아 전체의 격변기라 중국도 원명교체기, 일본은 남북조 시대, 우리 고려 같은 경우도 이 원간섭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다 보니까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 중국의 도적대 홍건적, 일본의 도적대 왜구가 남과 북으로 고려를 위협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공민왕은 권문회족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공민왕은 죽었지만 신진사대부는 몰락하지 않습니다. 이 공민왕이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문회족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권문회족을 몰아내고 고려의 권력을 잡게 되니 이게 바로 고려 말기예요. 이 신진사대부는 개혁적이지만 보수적입니다. 개혁적이지만 사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권문회족이 원나라랑 친했다면 신진사대부는 그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와 굉장히 사대 관계를 중시했거든요.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이 사라진 이후에도 권문회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던 이유는 신진사대부에게는 든든한 서포터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무인. 신흥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 앞에서 무신정변 일으켰던 무인들이랑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이 힘을 합치고 대표적인 신흥무인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랑 신흥무인이 힘을 합쳐서 권문회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거학이었던 권문회족이 사라지니까 신진사대부도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바로 온건파와 급진파로 쪼개지게 돼요. 온건파의 대표 정몽주, 급진파의 대표 정도전. 결국 한마디로 온건파는 여기서 스탑. 얘 권문회족이 사라졌으니까 충분하다. 고려라는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차근차근 개혁을 해나가자라는 게 정몽주, 온건파의 주장이라면 정도전 급진파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문회족을 쫓아낸 걸로 나라를 바꿀 수는 없다. 지금 이 고려라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려라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포맷시킨 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조선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성계의 힘을 빌린 급진파, 정도전이
온건파 정몽주 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몽주도 죽고 최영도 죽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고려 시대의 아웃라인 개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신정변, 무신집권기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